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투자공사운영위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침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2010년, 2011년 그리고 2022년, 24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및 국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부산은 굉장히 올라오고 내려오는 편입니다. 항상 내려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먹거리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운을 얻고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부산을 좀 더 느끼면서 그리고 이따 포럼 후에 그리고 기획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서울은 춥더라고요.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지금 부산이 항상 따뜻한 데는 아니구나.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생산적 금융, 건전성, 그리고 해양 클러스터 사업 정책입니다. 제가 발표는 한 5단계로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파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와 연관된 금융 혁신, 건전성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해양 클러스터 사업 정책과 금융 생산적 금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사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사건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란 전도 지금 더해져가지고 사실 글로벌 경제 심화, 미중 갈등, 그리고 탈탈 규제, 그리고 AI 혁명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산에서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도의령 해양 클러스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낫겠습니다. 사실 뭐 금융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지만 사실 금융도 결국은 이제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생산적 금융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사실 이건 이제 미국이 그럼 왜 이렇게 강하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뭐니 해도 그냥 매그니피션 7으로 대표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연한 노동시장과 강한 대학과의 연구 생태계, 그리고 정부의 어떤 기술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 대신 해양 클러스터 산업 발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해양 이 산업 클러스터 이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실물 부분의 중요성이
물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제 금융이 그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번 정부가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제 조찬하는 데 가서 조찬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그 정책 과제로 했느냐.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때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금융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목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생산적 목표를 이 국정과제의 이제 하나로 삼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150조 원의 이 조성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벤처 여러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제가 그 국민성장펀드 전 단계인 기간산업 안정펀드라고 해서 기억나시나요? 요새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기간산업들이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간산업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기금을 40조 그때는 사실 굉장히 큰 기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성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해왔고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청산을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기금이 운영이 돼서 청산 식을 이제 산업은행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때 이제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산업은행에서 주관을 했고요. 지금 이 국민성장펀드도 사실 산업은행에 보니까 이 타스크포스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사실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과연 생산적 금융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사실 학자로서도 약간 모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 쳐보시면 생산적 금융 이렇게 쳐보면 칼럼을 최근에 쓴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생산적 금융은 지금 한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함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는 2025년 9월 19일 정부 출범하고 나서 크게 오래지 않아서 이제 열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금융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산업계 대표가 많이 모였습니다. 산업계 대표가 모여서 이 산업계의 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책금융 전환, 금융회사 전환, 자본시장 전환.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이나 그런 쪽에 이제 그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방안과 운영 방안도 이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은행들이 또는 보험들이 그 자금을 대체적으로 가계 중심으로 자금을 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지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사실
그 서울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융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규제를 좀 더 합리화해서 개선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첫 번째 회의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에서 사실 오늘 그 주제하고 관련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금의 수도 컨솔림을 좀 개선시키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산 지역에 오늘 우리 논의하고 딱 맞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생산력 금융하고 뭐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서는 사실 국가 경제 전체가 이제 발전하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 지방 우대하는 금융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금융을 지금 한 40%에서 이제 45%로 그 비중을 늘리자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국민성장 펀드 이게 포인트가 나오는데 국민성장 펀드의 40% 아까 이제 150조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의 40%를 이제 비수도권에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투자공사에서도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는데요. 이 투자공사는 그 해외에 그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펀드라고 해서 해외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소버린 펀드를 보면은 특히 이제 테마섹이라는 뭐 싱가포르 소버린 펀드 같은 경우는 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사실은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공사는 조성을 이제 외환 보유고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해외에만 투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투자공사를 신설을 해서 대통령이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투자공사라는 쪽에. 그래서 이 동남권 투자공사는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뭐 이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에서는 이제 자본 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벤처 기업들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이 초기에 출범을 해서 이제 고성장 기업으로 발전하고 다시 상장해서 또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이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실리콘밸리 형식의 어떤 벤처 기업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는 셈이고요. 중국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 중국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벤처 기업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내 시장은 굉장히 편협하고 사실 이런 어떤 성과의 인센티브가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이 글로벌로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나라들이 사실 이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 생산자 금융의 아주 중요한 복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녹색 전환. 최근에 제가 우체국의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ESG가 그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규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인포스를 좀 덜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이 ESG 쪽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쪽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회의는 아니었는데 세미나를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금융이 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배분 문제 이거를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럴 수 있는 곳에 이제 자금을 잘 사실은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이 그 좀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은행하고 이제 보험회사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영미권과 달리 은행 구조, 은행 중심 구조입니다. 은행 중심 구조고 은행들은 사실 아무래도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행동을 아무래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담보 위주.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아무리 있더라도 담보가 없으면은 지원을 안 해줘. 그런 관행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생산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자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뭐 우리가 국민성장 펀드도 만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어떻게 다 판단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이었고 금융기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못했죠. 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어떤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발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말해서 크게 이제 한 6가지 정도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산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금융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수도권 위주가 아니라 지방 플랫폼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이 다 그 발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하다 보면 수도권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그럼 모든 지방에 똑같이 하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만 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떤 도시 한 2개, 3개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금융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혁신 성장 지원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ESG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담보가 아니라 그런 어떤 선별 기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국가 전략과 산업 경제,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추진하자.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의 기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뭐 제가 많이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산적 금융이 이제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사실은 이 금융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혁신을 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융혁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그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신현송 박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신현송 박사님이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는데 제가 이제 신현송 박사님하고 한 5편 정도 논문을 같이 썼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BIS에 초청을 박사님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같이 연구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신현성 박사님이 이제 가장 그 잘하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사실? 이 금융 건전성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도 막 뛰고 또 이 금융 건전성하고 관련해 있는 우리 다시 부동산이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가 이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 전체의 어떤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본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신현성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인사를 했지만 저는 단연코 베스트 그 가장 좋은 인사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건 이제 한은 총재로 신현성 박사를 한 거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현성 박사님이 그 MB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고요. 그 신현성 박사님의 그 부친이 사실 현대건설 쪽에서 일하셔가지고 우리 전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그런 histori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 뭐 능력이 있는 분을 그런 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인정한 모습이고 저는 뭐 상당히 경작자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현성 박사님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금융혁신이 이제 제대로 발휘돼서 이 그 금융이 잘 그 생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피화살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치게 이 금융이 발현되면서 이 금융 위기를 가져오더라.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이 신현성 박사님이 사실은 그 이름을 날리게 된 게 바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분석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 건전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민시 건전성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거시 건전성을 같이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신현성 박사님의 공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금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이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융 혁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고도의 연계성. 이게 이제 그 금융이 회사가 하나 망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이제 전 시스템으로 번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산업에서는 감독원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산업의 민주성을 위해서 그런 정부 조직이 따로 있는 그런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당 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따로 된 조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금융 시스템이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제 이 연계성입니다.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 시스템으로 퍼져나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고리를 끊어가지고 이 전 시스템 퍼져나가면서 이제 막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금융혁신을 한편으로 바라면서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혁신이라는 것은 잘만 이루어진다면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코로나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위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이란전을 겪으면서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약간의 어떤 위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PEF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유사한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이 상품 혁신, 과정 혁신, 기관 혁신, 조직 혁신, 제도 혁신 모두를 포괄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금융 혁신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부정적 문제들은 최소화하는 그런 좀 미묘한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부산도 사실 무조건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금융이 잘못 하다가는 일반인 쪽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게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면 사실은 금융의 전체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금융이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클러스터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해운사가 교통 사보다는 사실 좀 부족한 편이고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하는 이제 뱅크럽시를 하는 게 큰 역할을 했는데 당시는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통으로 어차피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다. 빨리 망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보통 관리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불거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병욱 박사가 제 지도 학생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본 것은 뭐냐면 이 국적사가 있는 나라와 국적사가 없는 나라의 이 해상 문명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맡고 나서
상당히 그 해상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국민경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 사실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뭐 이런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해운업 쪽은 좀 호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황이 되고 오히려 이제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임시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사실 우리 선사들이 없었다면 굉장히 높은 그 이윤료를 내고 아예 사실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워낙 높은 이윤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운임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있었던 이런 우리 선사들이 결국은 이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문제 전체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선사 해운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외부 효과가 이제 굉장히 있고 또한 이런 외부 효과가 있다면 이제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지원의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이런 이거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운업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사에 대한 어떤 R&D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가 해당 산업 또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해운 또는 수출 기업까지 포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외부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합리화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해운, 항만, 조선 기자재, 금융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해양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만 잘 안 돼도 이게 전체가 같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각각이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엑스터널리티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사실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이 해운과 조선과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전략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은 뭐 마스가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늦었지만 이런 여러 정부 부처와 지역가 이제 중심돼서 해운항만, 조선 기자재, 금융이 이제 클러스터를 이루는 그러한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마스카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마스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 조선사는 영향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이 실물 부분의 이제 역동성을 이제 강화시키고 무작정 이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는 일단 실물 부분의 역동성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역동성을 이제 잘
더욱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선별해서 그 자원을 내고나가고 이런 과정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해양 클러스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